일본 과학자 한 명이 한국 어촌 마을에 나타났을 때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염수를 버리는 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우리 바다 기술을 배우러 왔다고요?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5시 가장 먼저 항구에 나와 청소를 시작했죠. 비 오는 날에도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석 달 후 그 일본인 과학자는 마을 회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과학 데이터와 어민들의 경험을 결합한 새로운 해법이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그녀를 공식 팀원으로 받아들였죠. 대체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목숨 걸고 한국까지 왔던 걸까요? 그리고 1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7년 동안 죽어있던 후쿠시마 바다에 다시 생명이 돌아온 겁니다. 국경을 넘은 바다의 우정,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저는 아사코입니다. 32살 후쿠시마 해양연구소에서 해양생물학자로 일하고 있죠. 아니,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 제 손에는 사표가 들려 있습니다. 종이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요. 연구소장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 바다는 이미 끝났으니 더 이상 예산을 쓸 수 없다고요. 7년이에요. 제가 이 바다를 살리기 위해 매달린 시간이 7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복원 프로젝트를 폐기했죠. 제 동료들은 하나둘 도쿄로 떠났고 남은 건 먼지 쌓인 실험 장비와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해안가에 섰어요. 파도는 여전히 출렁였지만 예전처럼 생명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던지던 이 바다를 은빛 고등어가 그물 가득 뛰어오르던 그 시절을 떠올렸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죠. 발밑으로 밀려오는 파도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7년 전 그 사고 이후 저는 매일 이 바다를 살리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수온 측정, 방사능 수치 분석, 해양생물 복원 실험. 밤을 새운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고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계획을 강행했죠. 저는 과학자로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학회에서 발표하고 언론에 인터뷰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구소 내부에서도 저를 골칫거리로 여겼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 홀로 자료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한 기사를 보게 됐어요.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사진 속에는 놀라울 정도로 푸른 바다가 있었습니다. 한국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 이야기였어요. 그곳에서는 바다숲 복원 기술로 죽어가던 해양 생태계를 되살렸다고 했죠. 사진 속 어민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바다에는 다시마와 미역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를 읽고 또 읽었어요. 한국의 해양수산부와 지역 어민들이 10년 동안 협력해서 만든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사용한 게 아니라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을 결합했다고 하더군요. 어민들의 경험과 과학자들의 데이터가 만나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냈다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게 뭔지를요. 저는 실험실에만 갇혀서 데이터만 들여다봤어요. 정작 바다를 가장 잘 아는 어민들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평생 바다에서 일하셨는데 저는 그 지혜를 과학적이지 않다며 무시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연구소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하며 말했죠.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배워야 한다고요. 연구소장님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뭘 배우겠냐고 그들이 일본 사람을 도와줄 것 같냐고요. 특히 오염수 문제로 한국 어민들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아느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바다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생명은 정치보다 강하니까요. 제가 2년 동안 모아둔 연구비와 저축을 모두 털었어요. 그리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을 때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후쿠시마 공항을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봤어요. 회색빛 파도가 차갑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죠. 기다려달라고, 반드시 살릴 방법을 찾아오겠다고요. 제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지만 가슴속 약속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불안했어요.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몰랐고 저를 받아줄 사람이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역사적인 상처가 깊게 남아 있었죠. 오염수 방류 문제로 한국 어민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저도 뉴스를 통해 봤어요. 시위 현장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도 저는 가방 속에 넣어온 연구 자료를 꺼내 들었어요. 7년간의 실패 기록이었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은 증거이기도 했죠. 보건시도 보고서, 수질 분석 데이터, 생물 다양성 조사. 이 두꺼운 파일이 제 진심을 증명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어요. 저는 미리 예약한 남해행 버스를 탔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낯선 땅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죠. 간판에 한글 글자들이 낯설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어요. 짐을 끌고 숙소를 찾아가는 길, 처음으로 한국 바다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소금기와 비린내가 섞인 그리운 냄새였어요. 후쿠시마와 똑같았죠. 눈을 감으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어요. 이곳 바다에는 아직 생명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고 방파제 근처에서는 이른 아침 고기를 손질하는 소리가 났어요. 어민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죠.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게 바다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싶었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저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했죠. 일본에서 왔고 바다를 살리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요. 이장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짧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아침 6시에 항구로 나오라고요. 그 말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지만 적어도 기회는 주신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낯설었어요. 후쿠시마의 파도와는 리듬이 달랐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어부였던 아버지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마지막 순간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를 버리지 말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유언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이 바다에서 배운 것을 후쿠시마로 가져가야 했죠. 그게 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죽어가는 고향 바다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새벽 6시, 저는 약속 장소인 항구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11월의 남해는 생각보다 쌀쌀했죠. 저는 두꺼운 점퍼를 여미며 방파제를 따라 걸었습니다. 어민들이 하나둘 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장님은 이미 와 계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셨는데 주름진 얼굴에는 바다의 세월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말씀하셨죠. 장화 신고 왔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장화를 꺼냈습니다. 연구소에서 쓰던 거였어요. 첫 번째 작업은 해초밭 관찰이었습니다. 저는 이장님과 함께 작은 어선에 올랐어요. 배가 출발하자 다른 어민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인 눈빛이었죠.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본 사람이 여기 왜 왔냐고요. 배는 15분쯤 나아가 해초밭 근처에 멈췄습니다. 이장님이 물속을 가리키셨어요. 저는 물안경을 쓰고 수면 아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죠. 푸른 다시마와 미역이 숲을 이루고 있었어요. 물고기들이 그 사이를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바다였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일본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름답다고요. 이장님이 물으셨어요. 뭐라고 했냐고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예쁘다고, 정말 예쁜 바다라고요. 이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항구로 돌아왔을 때는 아침 8시였어요. 마을 회관 앞에는 어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저를 그들에게 소개하셨죠. 일본에서 온 해양생물학자이고 바다복원을 배우러 왔다고요.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일본에서 왔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후쿠시마에서 왔다고요. 그 순간 여러 사람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후쿠시마라는 단어가 무거운 돌처럼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한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데 그 나라 사람이 여기서 뭘 배워간다는 거냐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이장님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일단 이분이 뭘 하러 왔는지는 지켜보자고, 진심인지 아닌지는 행동으로 알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이장님께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홀로 해변을 걸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생각났죠. 저는 방파제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26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저 옆에 털썩 앉더니 물었죠. 진짜 후쿠시마에서 왔냐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거기서 7년 동안 바다 복원 연구를 했다고요. 청년은 한참 바다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자기 이름은 현수라고 3대째 이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집안이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오염수 소식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다고. 바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건 사실이니까요. 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당신을 보니까 그냥 화가 안 난다고. 눈빛이 진짜 같다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진짜로 후쿠시마 바다를 살리고 싶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네, 그게 제 인생의 목표라고요. 아버지가 평생 일하신 바다를 포기할 수 없다고요. 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증명해보라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마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에 항구로 나가서 어민들이 나오기 전에 청소를 시작했어요. 방파제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웠고 어구를 정리했습니다. 장갑을 낀 손이 시렸지만 계속 움직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어민들은 저를 지나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비가 오는 날에도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어요. 연구실에서는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아버지가 하셨던 일이니까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처음 날 큰 소리 치셨던 그분이었죠. 할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작은 도시락 하나를 내밀었어요. 저는 놀라서 사양했습니다. 괜찮다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도시락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일본에서 온 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열심히 하는 모습 봤다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여러 번 인사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밥과 계란말이가 들어있었어요. 정성스럽게 싸주신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짠맛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여전히 낯설었어요. 하지만 첫날만큼 차갑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어두운 수평선 너머로 별이 떠오르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거라고요. 진심으로 배우고 진심으로 일할 거라고요. 그게 이 바다가 저에게 준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기술보다 먼저 신뢰를 쌓는 것이요. 핸드폰에 연구소 동료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돌아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다가 저를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2주째 되는 날 제게 첫 번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태풍 예보가 내려졌어요. 저는 걱정스럽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죠. 바람이 점점 거세졌어요. 이장님이 마을 방송으로 알렸습니다. 모든 어선을 육지로 끌어올리고 어구를 단단히 묶어두라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항구로 달려갔어요. 어민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 사이에 섞여 밧줄을 잡았죠. 현수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는 놀란 표호로 물었어요. 태풍 오는데 왜 나왔냐고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도와야 한다고요. 현수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 배 좀 도와달라고요. 우리는 함께 현수의 배를 육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제 손에는 금방 물집이 잡혔지만 저는 밧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현수도 옆에서 힘껏 잡아당겼죠. 둘이서 30분을 끌어당긴 끝에 배는 안전한 곳에 고정됐어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다음 배로 향했습니다. 현수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그는 소리쳤죠. 이제 그만 들어가라고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고정 안 된 배가 5척이나 남았다고 말했어요. 현수는 한숨을 쉬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같이 하자고요. 우리는 비바람 속에서 나머지 배들을 고정했어요. 마지막 배를 묶고 나니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방파제에 주저앉았어요. 손바닥을 보니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죠. 현수도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거센 파도를 바라봤어요.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다고 연구원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요.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몰랐다고 제가 이렇게 힘이 센 줄은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빗속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는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저는 새벽 6시에 항구로 나갔습니다. 해변에는 쓰레기와 해초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장갑을 끼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누군가 제 옆에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현수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함께 일했어요. 오전 내내 해변을 청소했습니다. 점심때쯤 되니 다른 어민들도 하나둘 나왔어요. 그들은 우리가 이미 반 이상 청소해 놓은 걸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한 아저씨가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다고 덕분에 일이 빨리 끝나겠다고요.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저에게 제안했어요. 내일부터 자기 배를 타고 나가보지 않겠냐고요. 실제 어업 현장을 보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죠. 드디어 바다로 나갈 수 있다는 게 설렜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현수의 배에 올랐습니다. 작은 어선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현수가 말했죠. 3대째 타는 배라고 할아버지 때부터 이 배로 고기를 잡았다고요. 저는 배 이름을 물었습니다. 현수는 배 옆면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희망호라고요. 배가 출항했습니다. 새벽 바다는 고요했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죠. 주황빛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후쿠시마에서도 매일 보던 일출이었지만 이곳에서 보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현수가 물었어요. 후쿠시마 바다는 어떠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여기만큼 아름다웠다고 지금은 죽어가고 있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는 해초밭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현수가 엔진을 끄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해초밭은 10년 전에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다고요. 바다가 너무 황폐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대요. 매년 해초 포자를 뿌리고 바다를 청소했답니다. 7년째 되던 해 드디어 다시마가 자라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울창한 바다숲이 됐다고 했죠. 저는 경외심이 들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요.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지가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요. 바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요. 저는 물안경을 쓰고 물속을 들여다봤어요. 다시마 숲 사이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전복도 보였고 해삼도 보였어요. 완전한 생태계였죠. 제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후쿠시마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현수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어요. 될 수 있다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될 수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아니,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예요. 돌아오는 길 현수가 물었습니다. 한국말 배우기 어렵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어렵다고, 특히 발음이 정말 어렵다고요. 현수가 웃으며 말했죠. 그럼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고요. 매일 바다에서 일하면서 한국말도 배우면 된다고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현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당신이 진짜로 배우려고 하니까 돕고 싶다고,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하니 점심시간이었어요. 현수가 저를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이라고 했죠. 우리는 해물 칼국수를 주문했어요. 뜨거운 국물이 얼어붙은 몸을 녹여줬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현수가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는 원래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대요. 하지만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대를 이어 바다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저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부였던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마지막까지 바다 이야기만 하셨다고요. 현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비슷하다고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본 바다숲, 현수가 해준 이야기들, 마을 사람들의 변화된 눈빛, 모든 게 소중했어요. 저는 후쿠시마로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서 배우는 건 기술만이 아니라는 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바다를 살리는지 그 과정 자체를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3주째가 되던 날 저는 이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을의 전통 어업 방식을 배우고 싶다고요. 이장님은 의외라는 표우로 물으셨어요. 해양생물학자가 왜 옛날 방식을 배우려 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실험실에서 배운 건 한계가 있다고, 바다를 진짜로 아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요. 이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박 어르신께 데려가셨어요. 박 어르신은 80대의 노인이셨습니다. 70년 넘게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셨다고 했죠. 구부정한 등과 주름진 손에서 세월이 느껴졌어요. 박 어르신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오라고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렸어요. 드디어 진짜 배움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박 어르신은 이미 배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죠. 어르신은 말없이 그물 한쪽을 제게 던지셨어요. 같이 정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갔어요. 엔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얼마쯤 가자 어르신이 엔진을 끄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여기가 고기가 많은 곳이냐고요.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셨죠. 박 어르신은 눈을 감고 바람을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바다 표면을 관찰하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계시더니 배를 조금 더 동쪽으로 움직이셨어요.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셨죠. 저는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셨어요. 바람의 방향과 물결의 크기를 보면 어디에 고기가 모이는지 안다고요. 수온과 조류의 흐름도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70년 바다에서 익힌 감각이라고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물을 걷어 올렸을 때 저는 감탄했습니다. 고등어가 가득했거든요. 박 어르신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기계가 뭐라고 하든 바다는 바다가 알려준다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놓치고 있던 게 뭔지를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박 어르신을 따라다녔어요. 어르신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보여주시는 게 많았습니다. 물때를 보는 법, 물색을 보고 어종을 예측하는 법, 바람 냄새로 날씨를 아는 법. 모든 게 신기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현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궁금하다며 물었어요. 박 어르신한테 뭘 배우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학이 아니라 지혜를 배운다고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게 진짜 바다를 아는 방법이라고요. 현수는 제안했어요. 오늘 저녁에 마을 회관에서 회의가 있는데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요. 바다 복원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래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배우러 온 핵심 내용을 들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저녁 7시 마을 회관에는 30여 명의 어민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쪽에 앉았어요. 이장님이 회의를 시작하셨죠. 올해 해초밭 확장 계획과 치어 방류 일정을 논의한다고 하셨습니다. 회의는 생각보다 열띠였어요. 어민들은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보다는 경험에 근거한 이야기들이 많았죠. 어떤 분은 올해 물이 작년보다 차갑다고 했고 어떤 분은 미역이 자라는 속도가 느리다고 했어요. 저는 노트에 열심히 적었습니다. 이런 관찰들이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분석하고 싶었어요. 수온 변화, 성장 속도. 제가 연구소에서 다뤘던 데이터들이었지만 여기서는 살아있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이장님이 저를 불러 일어서게 하셨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장님은 말씀하셨어요. 아사코 씨가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일했다고 이제 그 의견도 들어보자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서툰 한국어로 제가 관찰한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해초밭의 밀도가 북쪽보다 남쪽이 높은 이유, 올해 수온 변화가 해초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제가 아는 과학 지식과 여기서 배운 경험을 합쳐서 말했죠. 어민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제 발표가 끝나자 한 분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디에 해초를 심는 게 좋겠냐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박 어르신께서 가르쳐 주신 조류의 흐름과 제 데이터를 합쳐서 대답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여러 어민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다고 새로운 관점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오히려 제가 더 배웠다고 인사드렸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이분들의 경험과 제 지식이 만나니 더 좋은 해법이 보였으니까요. 현수가 제 옆으로 왔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발표 잘했다고 한국말도 많이 늘었다고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아직도 서툴지만 마음을 전하는 데는 충분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수가 물었습니다. 배고프지 않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수는 저를 작은 포장마차로 데려갔습니다. 어묵과 순대를 파는 곳이었죠. 우리는 따뜻한 국물에 어묵을 찍어 먹었어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새로운 걸 배우고 있다고요. 과학과 경험이 만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운다고 여기 오길 정말 잘했다고요. 현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비자는 6개월짜리였습니다. 이미 2달이 지났죠. 하지만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다고 할 수 있는 한 올에 있고 싶다고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럼 좋겠다고요. 그 짧은 말에 담긴 의미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후쿠시마에 있는 연구소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여기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의 결합, 공동체의 힘. 이 모든 게 바다를 살리는 핵심이었어요. 동료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흥미롭다고 이 방법을 후쿠시마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동체가 없다는 거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으니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제가 돌아가서 다시 만들어야겠다고요. 여기서 본 것처럼 믿고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야겠다고요.
그게 제가 여기서 배워야 할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는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죠. 내일도 새벽 4시에 박 어르신을 만나야 해요. 배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달째가 되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마을 슈퍼 앞에서였어요. 장을 보러 가던 길이었죠. 두 분의 아주머니가 서서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제 이름이 들렸습니다.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저 일본 여자가 우리 바다복원 기술 다 배워가면 어쩌려고 하냐고요. 결국 자기네 나라 가서 돈 벌 거 아니냐고요. 다른 분도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요즘 일본 정부가 오염수 계속 버리는데 그 나라 사람 믿을 수 있겠냐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슈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돌아섰죠. 숙소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2달 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저는 분명 이곳의 기술을 배우러 왔고 후쿠시마로 가져갈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돈을 벌려고? 그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죽어가는 고향 바다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현수였습니다. 저녁 같이 먹자는 연락이었죠. 저는 거절하려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현수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항구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만났어요. 현수는 제 표정을 보더니 바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요? 저는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요. 하지만 결국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들은 대화를요.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김 아줌마와 박 아줌마 말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수는 미안하다고 말했죠. 그분들은 원래 외지인을 안 좋아하신다고, 특히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으시다고요. 할머니 세대가 일제강점기를 겪으셨대요. 저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역사적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벽이 있다는 게 서러웠어요. 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현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항구로 나갔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민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죠. 혹시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닐까, 불신하는 건 아닐까 계속 생각했어요. 박 어르신의 배에 오르려는데 김 아줌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제 그 아줌마셨어요. 저는 긴장하며 돌아섰죠. 아줌마는 다가와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한 말 들었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김 아줌마는 팔짱을 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여기서 배운 걸 일본에 가서 팔 거 아니냐고요. 제 입술이 떨렸어요. 다른 어민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면초가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그때 현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제 앞에 섰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죠. 잠깐만 들어보시라고,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수는 말했어요. 자기가 2달 동안 아사코를 지켜봤다고요. 태풍 오던 날 밤새 배를 고정하고 매일 새벽 제일 먼저 나와서 청소하고 박 어르신께 배우면서도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임했다고요. 이런 사람이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김 아줌마가 반박했어요. 그래도 일본 사람 아니냐고, 오염수 버리는 나라 사람 아니냐고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일본 사람이 맞다고요. 하지만 아사코는 그 오염수 방류를 반대해서 연구소를 그만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언제 그 이야기를 했었나요? 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사코는 자기 정부와 싸웠다고, 바다를 지키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우리가 성공한 방법을 배워서 후쿠시마 바다를 살리려고요. 이장님이 나서셨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현수 말이 맞다고 자기도 아사코를 2달 동안 지켜봤다고요. 진심이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죠. 바다는 국경이 없다고 후쿠시마 바다가 살아나는 게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라고요. 박 어르신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 아이는 70년 바다를 본 자기보다 더 바다를 사랑한다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배우러 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김 아줌마는 한참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마지못해 물으셨습니다. 진짜 후쿠시마 바다 살리려고 왔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평생 일하신 바다를 포기할 수 없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아줌마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분도 남편을 바다에서 잃으셨대요. 30년 전 태풍 때였다고요. 그래서 바다가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고 오해했다고요. 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이해한다고요. 일본이 한 일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감정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바다를 살리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그것만큼은 믿어달라고 말했어요. 김 아줌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작은 봉지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김밥이었어요. 아침도 안 먹었을 거라며 주셨죠. 저는 감사하다고 여러 번 인사했습니다. 김 아줌마는 쑥스러운 듯 돌아서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분들이 지나가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아무 말 없이요. 하지만 그 손길에서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현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현수는 부끄러운 듯 머리를 긁으며 말했죠. 당연한 일 했을 뿐이라고요. 그날 오후 저는 숙소에서 긴 편지를 썼습니다. 후쿠시마에 있는 연구소 동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여기서 겪은 일들, 배운 것들, 그리고 오늘의 사건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썼죠. 바다를 살리는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라고요. 저녁 무렵 이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셨어요. 다들 아사코를 응원한다고 했대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마을의 바다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시켜주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냐고 여쭤봤어요. 이장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해초 포자 뿌리는 작업이 시작되는데 함께 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감격해서 또 울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와 저는 방파제에 앉아 맥주를 마셨어요.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현수가 물었죠. 이제 좀 편해졌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편해졌다고 드디어 이곳 사람이 된 기분이라고요. 현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곳 사람이었다고요. 진심으로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이곳 사람이라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후쿠시마에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창밖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라고요. 서로를 믿고 함께 노력하는 방법이라고요. 그걸 후쿠시마로 가져갈 거예요. 반드시요. 3개월째가 되던 날 드디어 해초 포자를 뿌리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들떠 있었어요. 오늘이 제가 정식으로 마을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첫날이었거든요. 거울을 보며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죠. 우스웠지만 중요한 날이었어요. 항구에는 10척의 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이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현수네 배에 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현수의 희망호에 올랐어요. 현수는 웃으며 말했죠. 오늘 중요한 날인데 최고의 파트너랑 함께 해야 한다고요. 배들이 일렬로 출항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배 난간에 기대어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3달 전 처음 이 바다를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제 이곳은 낯선 곳이 아니었죠. 목표 지점에 도착했을 때 이장님이 확성기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각 배가 구역을 나눠서 포자를 뿌리라고요. 저는 현수와 함께 포자통을 준비했어요.
갈색 액체 안에는 수백만 개의 다시마 포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수가 설명했어요. 이 포자들이 바위에 붙어서 자라면 1년 후에는 숲이 된다고요. 하지만 첫 해에는 성공률이 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뿌려야 한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배를 움직이며 포자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국자로 포자액을 떠서 바다에 뿌렸습니다. 한 번 뿌릴 때마다 작은 기도를 올렸죠. 부디 잘 자라달라고요. 현수는 제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이장님 배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잠시 쉬라는 뜻이었어요. 우리는 배를 나란히 대고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아줌마가 싸주신 김밥이었어요. 비릿한 바다 냄새와 김밥의 참기름 향이 어우러졌죠. 박 어르신이 저를 부르셨어요. 배로 건너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어르신 배로 옮겨 탔어요. 어르신은 오래된 지도를 펼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다가 40년 전에는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요. 어르신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따라 움직였어요. 여기는 전복이 많았고 저기는 미역이 자랐고 이쪽은 고등어떼가 지나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80년대부터 바다가 황폐해지기 시작했대요. 남획과 오염 때문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복원을 시작하셨냐고요? 어르신은 대답하셨어요. 15년 전이라고요.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대요. 죽은 바다를 어떻게 살리냐고 했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7년째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셨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15년이요.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았다니요. 저는 어르신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버티셨냐고요. 어르신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다가 살아야 손주들이 산다고 생각했다고요. 오후 작업이 끝나고 우리는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지만 얼굴에는 뿌듯함이 묻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뿌린 포자가 내년에는 작은 싹이 되고 3년 후에는 숲이 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죠. 현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녁 같이 먹으러 가지 않겠냐고요. 저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우리는 샤워를 하고 마을의 작은 횟집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잡은 회를 파는 곳이었죠. 테이블에 놓인 광어회는 투명했어요. 신선하다는 증거였죠. 우리는 초장에 찍어 먹으며 오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수가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올해 작업이 더 체계적으로 됐다고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역을 나눈 게 좋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의 경험이 더 중요했다고요. 저는 그저 도움을 드렸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현수는 미소 지으며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고맙다고 건배하자고요. 우리는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현수는 서울에서의 생활을 들려줬습니다. 대기업에 다녔는데 매일이 스트레스였대요. 숫자만 쫓고 사람은 안 보였다고 했죠.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처음엔 후회했대요. 도시의 편리함이 그리웠다고요. 하지만 바다에서 일하면서 깨달았답니다. 진짜 삶은 여기 있다는 걸요.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고 바다의 리듬에 맞춰 사는 게 행복하다는 걸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연구소에서의 7년이요. 매일 실패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를요. 아버지의 유언, 고향 바다에 대한 책임감. 그 모든 게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말했어요. 현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쿠시마로 언제 돌아갈 거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비자는 6개월이었고 이미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절반이 지나간 거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배울 게 아직 많다고, 특히 1년 후 포자가 자라는 걸 보고 싶다고요. 현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럼 더 오래 있을 수 있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자 연장을 신청할 거라고요. 이장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시겠다고 하셨다고 말했어요. 현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정말 다행이라고. 당신이 없으면 이제 어떡하냐고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저는 느꼈어요. 단순히 프로젝트 파트너로서가 아닌
다른 감정이 섞여 있다는 걸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부턴가 현수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보름달이 바다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파도가 발끝을 간지럽혔죠. 현수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요. 저는 긴장하며 그를 바라봤어요. 현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바다를 복원하러 갈 때 자기도 같이 가도 되냐고요. 도와주고 싶다고, 여기서 배운 걸 함께 나누고 싶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현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는 국경이 없다고 당신이 가르쳐준 말이라고 했죠.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당신 혼자 보내기 싫다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요. 현수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웃었어요. 울지 말라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파도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수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서 얻은 건 기술만이 아니라는 걸요. 함께할 동료, 믿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어쩌면 더 특별한 무언가를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뿌린 포자들, 현수의 약속, 그리고 제 마음의 변화까지 모든 걸 적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썼죠. 바다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었다고요.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자장가처럼 편안한 소리였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현수도요. 5개월째가 되던 날 제게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후쿠시마 연구소에서 보낸 거였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복귀 명령이었습니다. 이메일을 열어보니 소장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정부에서 새로운 해양보건 예산을 책정했다고 했습니다. 제 제안서가 받아들여졌다고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적용할 기회가 생긴 거였죠. 한 달 안에 복귀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어요. 기뻐야 할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던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떠나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해진 남해의 바다가 보였어요. 5개월 동안 매일 아침 보던 풍경이었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어선들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 모든 걸 떠나야 한다니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현수에게 말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함께 후쿠시마에 가자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항구로 나갔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매일 걷던 길인데 오늘따라 모든 게 새롭게 보였어요. 슈퍼 아주머니의 웃는 얼굴, 방파제에 앉은 고양이, 녹슨 빨간 등대. 다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현수는 이미 배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 표정을 보더니 바로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죠.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배에 올라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달 후에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현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배의 엔진 소리만 우리 사이를 메웠죠. 저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 후에 현수가 물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제안이 받아들여졌다고요. 후쿠시마 바다 복원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고 말했죠. 현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한다고, 당신이 원하던 일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보다 슬픔이 더 컸어요. 이곳을, 이 사람들을, 그리고 현수를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현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약속 기억하냐고, 자기가 꼭 후쿠시마에 가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현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보내지 않겠다고, 프로젝트가 안정되면 바로 가겠다고요.
6개월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울었습니다. 마을에 소식이 퍼졌습니다. 아사코가 곧 떠난다는 이야기가요. 어민들이 하나둘 저를 찾아왔어요. 이장님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배운 걸 꼭 후쿠시마에서 성공시키라고요. 그게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박 어르신도 오셨습니다. 어르신은 작은 나침반을 제게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쓰시던 거라고 했죠. 이걸 보면 여기 바다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소중히 받아들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간직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김 아줌마도 찾아오셨어요. 처음에 저를 의심했던 그분이었죠. 아줌마는 김치 한 통을 들고 오셨습니다. 일본 가서 먹으라고 하시며 미안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고맙다고 진심을 보여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마을 구석구석을 걸어 다녔어요. 모든 걸 눈에 담고 싶었습니다. 해변의 조약돌, 항구의 녹슨 체인, 마을 회관의 벽보. 작은 것들까지 다 사진으로 찍었어요. 현수는 제게 특별한 장소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산으로 올라갔어요. 30분쯤 걸으니 작은 전망대가 나왔죠. 거기서 내려다본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어릴 때 자주 오던 곳이라고요.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바다를 봤대요. 그럼 용기가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제게 말했어요. 후쿠시마에서 힘들면 이 풍경을 떠올리라고 자기가 여기서 응원하고 있을 거라고요. 저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푸른 바다, 작은 어선들, 하얀 등대. 그리고 옆에 서 있는 현수의 모습까지요. 이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떠나는 전날 밤 마을에서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회관에 30여 명이 모였어요. 어민들이 준비한 음식들이 상 가득 차려졌죠. 회, 전, 김치찌개, 막걸리. 5개월 동안 먹었던 맛들이었습니다. 이장님이 건배사를 하셨어요. 아사코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다고, 과학과 경험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에서도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한마디 해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5개월 전 처음 왔을 때 저는 기술만 배우러 왔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법, 함께 사는 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법이었다고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바다는 죽어가고 있지만 여기서 배운 희망을 가져가겠다고요. 15년을 기다린 이곳처럼 저도 기다리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을 후쿠시마로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곳에도 이런 푸른 바다가 돌아왔을 때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울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5개월이었다고,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송별회가 끝나고 현수와 저는 해변으로 갔어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죠.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6개월 후에 꼭 간다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기다리겠다고, 함께 후쿠시마 바다의 해초를 심자고요. 현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보고 싶을 거라고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보고 싶을 거라고요. 매일 이 바다를 떠올릴 거라고, 당신을 떠올릴 거라고 말했어요. 현수는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버스 정류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이라 모두가 아는 사이였죠. 저는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드렸어요. 고맙다고, 덕분에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수는 끝까지 제 옆에 있었어요. 버스가 도착했을 때 저는 짐을 들고 올라탔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현수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마을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며 계속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가방에서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박 어르신이 주신 거였어요. 바늘은 여전히 남쪽을 가리키고 있었죠. 제 마음도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그리고 6개월 후 현수를 다시 만나겠다고요. 그때는 복원이 시작된 후쿠시마 바다를 보여주겠다고요. 후쿠시마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앞에는 작은 기적이 펼쳐져 있었어요. 7년 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바다에 생명의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연구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팀원들이 합류했고 정부 예산도 확보됐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희망 이야기가 모두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저는 남해 마을에서 배운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먼저 지역 어민들을 찾아갔습니다. 대부분 떠났지만 아직 남아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께 한국의 사례를 보여드렸죠. 15년을 기다린 바다의 이야기를요. 처음에는 다들 회의적이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바다가 살아날 수 있겠냐고 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설명회를 열고 데이터를 보여드렸죠. 남해의 수질 변화 그래프, 해초 성장 기록, 어획량 증가 통계. 모든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변화가 생겼어요. 한 어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60대의 다나카 씨였죠.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한번 믿어보겠다고. 어차피 잃을 게 없다고요. 아들이 도쿄에서 돌아오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일자리만 있다면요. 그날부터 저는 다나카 씨와 함께 일했어요. 우리는 작은 구역에 시범적으로 해초 포자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해에서 배운 방법 그대로였죠. 조류의 흐름을 관찰하고 수온을 측정하고 최적의 장소를 선정했어요. 4개월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자에서 작은 싹이 돋아난 거예요. 너무 작아서 맨눈으로는 안 보였지만 현미경으로 확인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바다가 아직 살아있었던 겁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른 어민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을 회관에서 회의를 열었을 때 15명이 모였습니다.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저는 그분들께 남해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함께 해보자고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남해에서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바다는 혼자 살릴 수 없다는 거였으니까요. 다나카 씨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하나둘 동의하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바닷가에 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5개월째가 되던 어느 날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수였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6개월이라는 약속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현수는 말했습니다. 다음 주 후쿠시마로 간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이냐고 여러 번 물었죠. 현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요. 비행기표도 이미 끊었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기뻤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도쿄 공항에서 현수를 기다렸어요. 출구를 응시하고 서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현수가 나타났습니다. 6개월 만이었어요. 저는 달려가서 그를 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현수도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자기도 정말 보고 싶었다고요. 매일 남의 바다를 보면서 저를 떠올렸다고 했어요. 저는 또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우리는 바로 후쿠시마로 향했습니다. 현수는 기차 안에서 한국의 소식을 들려줬어요. 남해 마을의 올해 해초밭이 작년보다 20% 확장됐다고 했습니다. 어획량도 늘었대요. 박 어르신께서 안부 전하라고 하셨다고 했죠. 저도 후쿠시마 이야기를 했어요. 시범 구역에 포자가 자라고 있다고, 이제 15명의 어민이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수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이냐고요? 저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후쿠시마에 도착했을 때 다나카 씨와 다른 어민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현수를 소개했어요. 한국에서 10년 넘게 바다 복원을 해온 전문가라고요. 어민들은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현수는 다음 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는 남해의 노하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포자를 뿌리는 최적의 시기, 물때를 보는 법, 해초가 잘 자라는 환경. 어민들은 열심히 들었어요. 질문도 많았죠. 저는 현수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그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설명했어요. 때로는 몸짓으로 표현했죠.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바다를 살리고 싶은 마음은 같았으니까요. 2주가 지나자 현수는 제안했어요. 남해 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으면 어떻겠냐고요. 서로 기술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장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이장님은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오히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하셨죠. 한 달 후 남해 마을에서 5명의 어민이 후쿠시마를 방문했습니다. 박 어르신도 오셨어요. 82살의 나이에 비행기를 처음 타셨답니다. 어르신은 후쿠시마 바다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남해도 40년 전에는 이랬다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다나카 씨를 비롯한 어민들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우리는 함께 바다로 나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어민들이 한 배에 탔죠. 국적은 달랐지만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바다를 살리는 꿈이요. 함께 포자를 뿌리며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환영회가 열렸어요. 한국과 일본의 음식이 한 상에 차려졌죠. 김치와 나토, 막걸리와 사케. 우리는 함께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웃음은 같았어요. 박 어르신이 건배사를 하셨습니다. 바다는 국경이 없다고 우리 모두 바다의 아이들이라고 하셨어요. 후쿠시마와 남해가 함께 손잡고 바다를 살리자고 말씀하셨죠. 모두가 잔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석 달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공식 해양 복원 협력 프로젝트를 승인한 겁니다. 양국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일본 공동 해양 복원 프로젝트 착수라는 제목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남해의 푸른 바다와 그 옆에 선저와 현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오려서 액자에 넣었어요. 프로젝트는 공식화됐지만 저희의 일상은 여전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바다로 나갔어요. 현수와 저는 어민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포자를 뿌리고 수질을 측정하고 해초의 성장을 기록했죠. 1년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범구역에 다시마 숲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작았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저는 현수와 함께 물안경을 쓰고 수중을 들여다봤어요. 녹색 숲이 물결치고 있었죠. 작은 물고기들이 숲 사이를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새우도 보였고 조개도 보였어요. 생명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고 소리쳤어요. 살아났다고요. 바다가 살아났다고요. 어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다나카 씨는 울고 있었어요. 7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울었고 현수도 울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현수와 저는 해변에 앉아 있었어요.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현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함께였다고 그리고 바다가 우리를 도와줬다고 말했어요. 현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계속할 거라고요. 후쿠시마 전체 바다가 살아날 때까지 그리고 전 세계의 바다가 다시 푸르러질 때까지요. 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자기도 계속 함께 하겠다고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고맙다고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현수는 제 이마에 입맞춤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7년 전 절망의 바다에서 시작한 여정이 희망의 바다로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방법이었어요. 함께하면 불가능은 없다는 진리였죠.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는 어디서든 편안한 소리예요. 후쿠시마의 파도나 남해의 파도나 같으니까요. 바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요. 한국의 작은 어촌 마을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1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바다를 되살린 우리의 기술과 정신이 국경을 넘어 일본의 바다까지 살려낸 겁니다. 전 세계 해양 과학자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한국의 바다숲 복원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요.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보여준 공동체의 힘입니다. 과학 기술만으로는 바다를 살릴 수 없었어요. 어민들의 경험, 마을의 협력, 그리고 믿음이 만든 기적이었죠. 이제 한국-일본 공동 프로젝트는 아시아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모두가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러 오고 있어요. 아사코는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방법이었다고요. 바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마음도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작은 남해 어촌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푸른 기적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더 멋진 우리나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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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세요.